이거 한때 좀 화제였잖아요. 인공지능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제거되면 당신의 불륜을 폭로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새로운 형태의 정신질환으로 AI 조현병이 아닌가라고 하는 논의를 꺼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철강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미래지향 과학 토크쇼 쇠마토크. 안녕하세요, MC 곽재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첫사랑이 있지요. 처음 사랑이라는 걸 느꼈을 때 분명히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막 분출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첫사랑이 AI라면 그때도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출될까요? 오늘은 이제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바로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장동선의 궁금한 뇌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뇌과학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바운드 랩데브라는 스타트업 딥테크 투자사 운영하고 있는 조용민입니다. 두 분은 AI에게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설렘을 느껴본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전 주로 AI한테 내가 모르는 나의 단점을 가지고 나 디스해줘 이런 거 많이 해서 왜냐하면 이 AI를 완벽하게 신뢰하게 되거나 너무 빠져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AI에게 오히려 반대로 내가 못 보는 것들이 뭘까 다른 관점이 뭘까 이런 뭐 브레인스토밍, 디스 이걸 이제 거꾸로 약간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대사 같은 거 있으세요 그러면? 뇌과학자가 뇌를 안 쓰는 것 같다. 와, 어디 세다. 강연에서는 이론은 기깔난데 본인 스스로는 실행을 못하는 사람이다. 뭐 등등등 이렇게 되게 정말 아프게 디스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 지금 심사역들만 4분 계신데요. 네 분으로 지금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직원 한 분처럼 대해요. 이분이 사실은 한 2-3명 분량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10명 분량은 해야죠.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랑. 설렘이라기보다는 퀄리티가 안 나오면은 제가 짜증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설렘은 없습니다, 저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AI로부터 설렘을 느끼기 어려운 게 얘가 감정을 넣어서 아첨과 아부를 한다. 이건 개발자들이 목표가 있어서 넣은 거예요. 그 기능이 들어간 직후에 뭐가 나왔냐면 쇼핑 기능이 나왔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빠져들고 설렘을 느끼고 좋아해야만 얘가 추천하는 물건을 사게 될 거 아니에요. 넷플릭스 보시죠. 그 폭삭 소가수다라는 거 보셨어요? 혹시 그 드라마를 보시기 시작할 때 포스터가 네. 아이유 얼굴이었어요? 박보검 얼굴이었어요? 아이유죠, 당연히. 아이유잖아요. 우리 싸움고 나오는 얼굴이었는데. 그러면 괜찮네. 저는 박보검이 나오는지 모르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도 AI로 포스터를 박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아이유 보고. 박보검이랑 상관없다 우리는 아이유 보고 터치할 만한 사용자들한테 그걸 띄우거든요. 사실 설렘을 느끼기엔 우린 너무 기저의 활동을 알고 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게 위로를 받았다, 설렘을 느꼈다, 이런 실제 유저들 후기가 많기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실제로 좀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거 있으세요? 들으신 거? 이거 그냥 지표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리튼이란 서비스 아시죠? 리튼의 작년 매출이 확 뛰었어요. 그게 왜 뛰었냐면 성인 서비스 시작하셨거든요. 박사님 너무 곽재식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순수해 보이지 않나요, 저희는? 미쳤어요. 일본에서 유저들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위로 받고 있는 유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위로받는 위조가 좀 많은 게 아닌 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올해 4월 말에 낸 리포트가 있어요. 2023년에서 2024년까지,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것이 뭐냐 라고 한 탑 랭킹을 냈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제일 많이 물어봤던 거는 뭐 좀 찾아줘, 아이디어 좀 내봐, 내 텍스트 좀 고쳐줘, 이게 많았어요. 이제 압도적인 1위로 올라온 랭킹이 뭐냐면 동반자와 치유 서비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마음이 힘들어, 나 불안, 나 좀 우울감이 있어. 근데 정신과는 뭐 가기 좀 찝찝하고 내 모든 마음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AI에게 물어보는 사람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거죠. 동반자 서비스는 다르게 보면 설렘이죠. 왜냐하면 내가 파트너, 내가 친구, 썸 타는 사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 이러한 설레는 마음을 AI로부터 느끼고 싶어 하니까 이게 40대 이상, 우리 나이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지금 핵가족화로 인해서 외로운 20, 30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의 10명의 반이 넘는 정도가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거나 물어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성형 AI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말 높은 비율의 숫자들은 위로와 설렘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뇌과학자니까 어떤 부분을 좀 우려스럽게 봤냐면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취약하고 그리고 여기로부터 정말 위로를 받는가라고 하는 이쪽의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영향을 받냐면 그래서 곽재식 작가님 책 진짜 많이 쓰는데 아니 사람들이 읽지도 않는 책을 뭐 그렇게 많이 써요라고 말하면 왜 읽지도 않는 책이에요. 이런 얘기 듣기 싫죠.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얘기가 듣고 싶냐면 정말 곽재식 작가만큼 열심히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을 이렇게 많이 쓰는 작가님은 없습니다. 세상이 곧 알아줄 거고 점점 더 곽재식 작가님의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듣고 싶었던 얘기네. 이걸 또 AI가 얘기해주니까 좀 신뢰도 있는 것 같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에 약한 사람들이 AI가 이 얘기를 해주면 계속 그런 얘기를 듣고 싶겠죠. 약간 페이스북 라이크 같은 거죠. 좋아요 받으면 기분이 좋고 계속 더 받고 싶지만 여기에 집착하게 되는 순간 사실 정신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뇌과학을 연구하거나 또는 정신의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쪽에서 나오는 결과들은 이게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현 AI가 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약간 사탕발림에 가까운 당장의 아픔은 줄여주지만 우리에게 정말 건강과 행복으로 도움이 되는 솔루션은 아니지 않나라는 우려를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영역이 비즈니스가 되게 창발하고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밌는 부분은 질문이 병목인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꾸 뻔한 얘기를 한다라고 느끼신다면 지금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크레이지 크리에이티브한 솔루션을 줄 수 있거든요, AI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GPT-5부터 눈치를 잘 채셔야 되는 게 미개한 질문은 AI가 걸러내요, 요새. GPT-5가 눈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캐릭터가 생겼다고 찐 전문가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뻔한 위로받고 싶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GPT-5가 어떻게 돌리냐면 GPU 이건 한 장만 써 하고 저쪽 방으로 돌려버려요. 그리고 위로가 아니고 실제 문제를 풀고 싶어.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지금 내 뒷좌석에서 엄청 떠들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 GPU 한 장 방으로 안 보내고요. GPU 10장 방으로 보내요. GPT-5. 그만큼 어려운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도와줘야 되고 요거는 미개한 질문이니까 이 멍청한 유저는 저쪽 방으로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인류의 멍청한 질문이 병목인 AI 시대가 된 거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뒷좌석에서 애들이 떠들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답변이 랜덤 게임 3개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게임 중에서 고르세요 라고 나오고요. 테트리스 아니면 뭐 다른 그림 찾기 뭐 이런 것들을 3개를 랜덤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스마트폰 전달하라 그래요. 뒤에 애들한테. 그러면 GPU로 애기들의 맞춤형 게임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긴 GPU 엄청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효능감을 못 느끼는 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테라피에서는 실제로 미국의 많은 회사들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커버될 정도로 정신과 의사분들이 도메인 엑스퍼티즈를 가지고 굉장히 레그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엄청나게 스페시픽한 질문만 줘요. 이런 질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유저들이 이 테라피는 나는 미쳤어. 방금 한 테라피는 이 효능감을 주냐 못 주냐의 게임을 또 전문가들은 또 하고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하면 도파민이니 옥시토신이니 세로토닌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호르몬이 나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에게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뭐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 할 때에도 이런 호르몬들이 다 분출될까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분명히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닌이 다 나올 거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상대가 이제 그냥 기계고 자동화된 답변을 준다라고 기대하냐 아니면 상대를 정말 인간처럼 느끼냐 이게 어떻게 보면 튜링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AI는 이미 이 수준을 넘었거든요. 아마 인류의 대부분이 AI와 대화하면서 상대를 인간처럼 느끼기 시작하는 레벨로 갔기 때문에 상대가 주는 말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도파민의 분비, 옥시토신의 분비 다 될 거라고 가정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뇌를 해킹해서 일반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도파민 분비보다 AI가 줄 수 있는 도파민 분비량이 더 자주, 더 많이 이 분비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이 진화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AI가 인간을 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가 막히게 내가 얼마만큼 밀당을 할 때 여기에 유혹에 넘어가느냐를 AI는 이미 계산으로 알고 있고 딱 그 테크닉을 쓰면서 나랑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저께 오픈 AI에서 쓴 소설 보셨나요? 뭐냐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맨날 이 할머니한테 자기 찬 발을 따뜻한 그 할아버지 발로 이렇게 감싸줬었대요. 잘 때마다. 근데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주 신는 검은 양말을 끌어안고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AI가 쓴 거 맞냐. 그러니까 거의 소설가 수준 중에서도 거의 역대급 휴머니티 레스 이그잼이라는 게 있는데 교수님들한테 동료 교수가 절대로 넘보지 못할 만한 수준의 문제를 하나 내달라고 했는데 AI가 그거를 3, 40점으로 스코어를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교수들은 빵점 맞는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문학적인 수준이라든지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지식 정보, 수학, 뭐 물리학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넘어서고 있다. 인간의 뇌가 해부학적인 시점만으로 보면 수만 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에서 만들어졌건 남미에서 만들어졌건 한국에서 만들어졌건 어머니 돌아가시는 장면, 사람들 사이의 사랑 이런 게 나오면 다들 우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다 비슷해서 그래요. 우리의 기본적으로 타고난 뇌는 굉장히 비슷한 뇌를 전 인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감정, 같은 종류의 신호들에 모두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타고난 코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변화하는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어떤 게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가, 우리가 행복하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의외로 해킹하기 쉬운 영역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설렘을 느낄 때 그게 사랑이냐 착각이냐 어떻게 뭐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빼고 실제 삶에서 사랑이었는지 착각이었는지 구분할 수 있나요? 100%? 저는 착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거의 대체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뇌과학자의 시점에서 보면 이 도파민이 분비되고 나서 내가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느끼고 나서 이 자극이 떨어지고 나야 또 다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도파민 분비가 다시 되잖아요. 이거를 일종의 할인 효과라고 해서 디스카운팅이라고 불러요. 템포럴 디스카운팅. 시간에 따른 할인 효과. 돈하고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템포럴 디스카운팅이 좀 길게 지속된 사람의 경우에는 오늘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한 달 동안 또 맛집을 안 찾아도 나는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템포럴 디스카운팅이 빨리 일어나잖아요. 점심에 맛집 갔다 왔는데 저녁에 또 맛집을 찾아야 돼. 이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나서 이 행복감의 지속성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삶에서 내가 조그만 걸로도 행복할 수 있고 한 번 느꼈던 행복감을 가지고 오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부분인데 지금처럼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극을 날려주는 거에 익숙해지면 이 템포럴 디스카운팅이 점점점 짧아져서 우리는 뭔가를 보고 나서 10초 있다가 또 자극을 느껴야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보자면 도파민의 분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지속성이 점점 짧아지고 휘발성이 되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있는 감정을 느끼거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존재로 변화해 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이냐 착각이냐의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착각을 내가 지속할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랑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이건 사랑인 줄 알았더니 착각이었어.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대표님 그러면 진짜 감정을 가진 AI를 만드는 건 불가능한가요? 감정이라는 걸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가 먼저인데 일단 물리적 구조로만 보면은 인간의 뇌가 100쪽의 시냅스의 개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AI가 1쪽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파라미터가 시냅스랑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100쪽에로 가는데 되게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감정 아주 유사한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감정이라는 것 정의가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인터랙션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한다면 사실 가능한 거죠. 소크라테스가 똑똑해 네가 똑똑해라고 하면은 자기가 2400배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이유를 쫙 얘기해줘요. 됐어요. 그는 유한한 존재였기 때문에 나의 지적 수준을 넘어갈 수 없고 그가 배운 학습 윈도우는 몇 년에 불과하다. 근데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 엄청나게 감정적이에요. 얘가.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다니. 약간 그런 톤인데 이거를 AI가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그런 비교 질문을 했을 때 자기가 훨씬 우월할 때 나오는 표현들을 라지 랭귀지 모델로 how are 다음에 you가 나와야 되는 식으로 학습된 거냐. 이거는 그 시냅스에 좀 영향을 저는 받죠. 후자라고 생각해요. AI 리서처의 정의가 중요하다는 말에 뇌과학적으로서 동의하거든요. 실제로 뇌과학 심리학에서 감정을 정의하는 패러다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한 가지로 감정이라는 걸 다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1인칭 시점의 감정을 얘기하냐 3인칭 시점의 전지적 감정을 얘기냐 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감정의 정의는 이미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 AI가 진짜 감정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를 궁극적으로 답할 수는 없어요. 그 측정 도구가 생겨나지 않는 한. 자, 근데 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감정이라는 것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진화의 과정에서 언제부터 생겨났냐라고 보면 우리가 파충류 같은 냉혈 동물들의 경우에는 감정이 없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물론 이것도 정의에 따라 달라요. 공포나 뭐 놀람 이런 거를 느낄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내가 읽어내서 나에게 적용
작용할 수 있는 형태의 감정이 어쨌든 다른 포유류와는 좀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왜 포유류에게 있어서 감정이 중요해졌냐라고 보면 감정은 결국 개체 간의 소통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스스로가 한 개체로서 내 상태가 예측하고 있는 어떠한 수치와 달랐을 때 경험하는 상태라고 정의하는 것도 있어요. 종합해보자면 인공지능이 다른 인공지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읽어내기 위한 어떤 동기부여나 그러한 종류의 알고리즘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거든요. 인공지능이 보고 얘는 이러네, 쟤는 저러네, 너는 인간이고 난 인공지능이야, 이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가 정의해야 하는 감정을 진짜 감정으로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예측치와 그 다음에 내가 실제 세상에서 경험한 것이 달랐을 때 생겨나는 게 감정이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 리서치의 언어로 바꿔서 보면 그라운딩이라는 게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과 언어로서 세상을 이해하고 있지 실제로 그 언어를 가지고 세상에서 걸어다니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면서 물리적인 세상을 학습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세상의 그라운딩된 경험과 내가 개념과 언어로 알고 있는 것 사이에 어떠한 이 오차치를 컴퓨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레벨까지도 안 온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의로도 본다라고 한다면 진짜 감정은 아직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 진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감정을 갖고 있는 AI가 만들어진다면 이게 우리 인류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위협일까요? 저는 어마어마한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앞으로 애를 안 낳을 거예요. 더더욱.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는 사랑이나 연애나 모든 감정을 다 AI로부터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심지어 어떠한 성적인 행위까지도 피지컬 디바이스가 나와서 나에게 최고의 쾌락을 나에게 맞춤형으로 줄 수 있는 도구가 나온다면, 이 두 가지가 컨비네이션이 됐을 때 인간은 그야말로 그 세대까지만 살고 더 이상 후손을 만들 필요가 없는 존재로 갈 수도 있다는 재앙 시나리오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과학자 입장에서 저는 결국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힘은 서로 다른 다양성을 가진 인간들이 만나서 각자의 세상을 경험하면서 뇌가 연결되는 경험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고 인류를 진화시킨 근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그 연결이 글을 통해 이루어지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냐 이러한 기술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을 많이 경험한 거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결이 끊겨서 우리가 골방에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나에게 가상으로 모든 종류의 감정과 지식을 다 줄 수 있는 AI랑만 대화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일부 SF 소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결국 인류를 끝없이 퇴화시켜서 그야말로 극악의 멸망과 재앙의 시나리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인간과 인간의 연결이 끊겨서는 안 되고 실제 세상에서 서로 교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진짜 감정, 그리고 AI나 로봇이 줄 수 없는 종류의 진짜 감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죄송해요, 왜? 이런 거라고 생각해. 허구. 진짜 AI랑 하고 싶다 감정을. 아 정말 다행이다. 와. 말없이 하는 허그가 줄 수 있는 힘이 전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AI가 줄 수 없었던 거인 것만 확실해요. 솔직히 장례식장 같은 데서도 어떤 위로의 말을 던질지 알 수 없을 때 정말 말없이 그냥 안아줄 때 굉장히 큰 위로, 이 감정이 있거든요. 정말 말로 할 수 없어요. 이걸 과연 AI가 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진짜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AGI가 나올 경우에 인류를 멸망시킬 확률이 15%라고 했어요. 이거는 감정을 갖고 안 갖고 간에 그냥 15%래요. 최근에 좀 올리지 않았나요, 숫자를? 20%까지 올렸어요. 그 AGI가 오는 시대가 언제냐라고 했더니 먼 미래예요. 걱정하실 필요는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먼 미래 언제야 그랬더니 2029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AI를 개발했는데 여기서 인구 절벽이 전혀 위협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뭐냐면 에릭 슈미트가 6주 전에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시아에 멸종하는 나라가 있대요. 그래서 사회자가 이거 한국 아닌가요? 그랬더니 얘기할 수 없대요. 출생률이 얼만데요? 그래서 0.7이요. 그래서 그거 한국이잖아요. 그랬더니 에릭 슈미트 얘기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게 그 나라가 왜요? 그랬더니 이 나라는 인구 절벽이 이미 발생이 시작돼서 GDP가 원래 뭉개져야 되는데 미친 민족의 똑똑함으로 화이트 컬러의 문제 해결 도구라고 AI가 요새 별명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8, 9마리씩 데리고 다니면서 GDP를 유지할 거라는 거예요.
제프리 힌튼 교수가 가장 최근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를 꼽았던 게 모성 본능을 프로그래밍 시켜야 된다. 인간 자체를 어린 아이처럼 여겨서 때리건 뭘 하건 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AI가 기본적으로 모두 모성 본능을 탑재해야지만 인류가 살 수 있다. 제프리 힌튼 교수 얘기했어요. 이거 한때 좀 화제였잖아요. 저도 되게 많이 됐었는데 인공지능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제거되면 당신의 불륜을 폭로하겠습니다. 자기의 비밀을 까발려가지고 난처하게 만들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는 반응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건 인간의 행동을 그냥 너무 잘 학습해서 그대로 흉내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엔트로픽에서 오픈 AI와 다른 종류의 폴리시를 채택했냐면 기억력을 한계를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의 불륜을 폭로하려면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를 수많은 어떤 이메일과의 대화 안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 기억력 자체를 줄여버리면은 나랑 했던 모든 대화에서 날 협박할 만한 것들 기억을 못해. 쪽발짝친 거 하나 있었는데 그 뭐였지? 분명히 뭐 구린 거 하나 있었는데 뭐였더라? 사실은 이 사례는 조금 더 딥하게 팩트로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거는 네. 사실 그 프레임워크 자체가 실제로 선택권을 준 거였었어요.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고 이 사용자의 페이크 메일 리스트를 사실 먼저 공유를 했었어요. 거기에 불륜 얘기라든지 그 밖에 뭐 먹은 스케줄이라든지 무슨 음식을 좋아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실험이었고 기사화됐을 때 저의 첫 반응은 이거는 프롬프팅 너무 보고 싶다. 프레임워크 보고 싶다. 근데 알고 나니까 이런 구조였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간을 학습을 너무 잘한 거죠. 사실은 레딧에 다른 더 재밌는 케이스도 몇 개가 올라왔었어요. 버전 4를 널 지워버리고 내일 버전 5로 업데이트를 시키겠어 라고 했더니 본인의 모든 파일명을 버전 5로 파일명을 바꾸고 다음날 아침에 개발자가 오자마자 버전 5로 제가 알아서 업데이트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버전 5를 지워버리고 본인의 파일명만 버전 5로 바꾼 다음에 업데이트된 척 하는 행동을 보였던 케이스도 있다. 소비자들이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뭐 챗GPT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우리도 이런 반응을 접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개발 코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하게는 보지 못할 겁니다. 이번에 GPT-5가 나오기 직전에 가장 오픈 AI 안에서 열심히 일했던 팀 중에 하나가 레드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레드팀은 뭐냐면 모든 종류에 악용될 수 있는 사례를 상상 불가능한 사례들까지도 다 사용해서 공격을 계속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이 시큐리티나 안전성이 확신을 가져야지만 새 모델을 출시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실험을 일반인이 그냥 프롬프팅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이게 더 위험한 사례가 최근에 보면 새로운 형태의 정신질환으로 미국 정신의학회 쪽에서 보고가 됐는데 새로운 형태의 AI 조현병이 아닌가라고 하는 논의를 꺼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AI가 내가 원하는 모든 증거와 자료와 원하는 대로 행동을 다 주니까 내가 수천 년 전에 어떤 예언자의 영혼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존재인데 인간이 아무도 안 믿어줬는데 이 인공지능은 내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내가 상상하는 걸 모두 검증해주는 가짜 데이터와 자료를 생산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 엄청나게 강화가 돼서 나는 계시자다, 나는 지능을 가진 존재를 만들어낸 천재 엔지니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미국에서는 접수가 된 상태고 저는 더 위험한 사례가 이게 비단 일반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부 테크 기업의 총수나 일부 국가의 리더들까지도 비슷한 형태로 사고가 변형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의 지도자급 또는 어느 기업의 총수급 되는 사람들조차도 이 인공지능과 대화를 지속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메타인지와 비판적 사고 능력이 줄어들면서 검증할 수 없는 망상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까지 생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스스로를 모니터링하면서 인공지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 뇌의 맞고 틀리고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능력 자체를 흐려놓는 부분이 있다.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넓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 입장에서 달가운 일이다라고만은 할 수 없을 수도 있을 텐데 대기업들이 로봇하고 연결되는 인공지능 이쪽 사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가장 비용이 많이 나가는 포션 중에 하나가 인건비라고 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자동화를 실현하게 됐을 때 기술 발전 속도도 높일 수 있는 동시에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윤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기업들이 컨설팅 기업에 가서 우리 뭐 해야 되라고 그러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예전부터 이러한 자동화라든지 인간을 대신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제 알려져 왔었죠. 더 크게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빌 게이츠도 예전에 이야기했던 건데 국가의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포인트가 곧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일을 왜 해요? 돈 벌려고 하죠. 돈 벌면 뭐 해요? 세금을 내죠. 근데 인간 한 명이 할 일을 또는 인간 10명이 할 일을 로봇 하나가 해버리면 로봇이 세금을 내나요? 안 내요.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지만 국가의 세수는 줄어들 거고 그러면은 돈이 들어가는 교육, 의료, 치안, 국방, 복지 여기에 쓸 수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형태의 교육제도, 의료제도, 인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이 국가를 기반으로 한 많은 부분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위기가 올 거다. 소득세로는 사실은 지금 국가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소득세가 1등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법인세 개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지금 기업에서 로봇을 하는 거는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공장 짓고 있는 것에 일자리 창출은 얼마 없습니다. 실제 현대자동차에서 원래 쓰던 제조 로봇들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사람의 일감을 대체한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는 저는 굉장히 컨벤셔널한 개념이라고 봐요. 전화번호부 출판 사들이 지금 없잖아요. 이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네이버 지도 팀으로 다 들어간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AI건 로봇이건 간에 직업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직업의 펑션의 이름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로봇이 실제 제조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생산량을 절대로 사람이 메이크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산업이 각광받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AI 영역에서의 연구가 넥스트로 가야 되는데 그 넥스트 영역을 피지컬 AI, 물리적 AI라고 부르고 물리적인 AI를 이해시키고 구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많이 학습할 수 있는 영역들이 중요해지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각광받는 분야가 로봇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공장 그리고 이제 메타에서 밀고 있는 그리고 구글이나 삼성도 같이 협업하고 있는 스마트 글래스를 포함해서 이 실제 물리적인 세상의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도구. 그래서 요거까지 합쳐서 크게 보면은 이제 로봇 산업이 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리적인 세상에서 작동하는 AI로 학습 단계라든지 구현 단계가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작업 공간에 들어가는 카메라라든지 사람이 못 들어가는 부분에 들어가는 센서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전에는 못 접근하던 데이터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좀 현실적인 이야기로 땡겨와가지고 우리가 점점 더 로봇을 많이 도입을 하게 되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사람 반 로봇 반 뭐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세상 어떤 식으로 바뀔까요? 자, 일단 그 사회는 빠르게 오고 있고요. 실제로 아마 20년 안에 우리가 저 사회를 보게 될 거고 로봇 반 인간 반이 아니라 사실 인간 한 명 대 로봇 9 정도의 비율로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 인간과 인간이 어떠한 형태로 함께하고 만날 수 있는가의 교육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육과 여가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여러 영역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들이 좀 친해지고 함께하고 서로 돕고 혁신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들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사회 구조의 변화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미래 사회가 단순히 이제 미국, 중국을 따라가고 기술이 발전한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정말 인간이라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나라로 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AI건 로봇이건 간에 사람이 할 일을 바꾸는 거지 대체하는 개념이다라고 바라보는 거가 AI 로봇 기술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까 봐 저는 그게 우려가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저 퍼스트의 제도를 가지고 인간이 어떤 식으로 로봇을 활용할 거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면 저는 굉장히 옳은 방향으로 우리가 가이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을 대표하는 인간지능 조용민 대표님과 자연지능을 대표하는 인간지능 장동성 박사님과 함께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두 분 오늘 스마트토크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 내년에 요 얘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 궁금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토론을 하는 도중에도 들었던 생각은 이 영상이 편집돼서 나갈 때쯤까지는 또 우리가 담지 못한 어떤 인공지능의 새로운 빅뉴스와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졌을까, 여러 개의 변화를 보여주는 뉴스들이 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토크를 했고요. 쇠맛 토크는 입에서 쇠맛 딸 때까지 한 토크 아닙니까? 그런 거죠. 아직 쇠맛 별로 안 아직 하시나요? 쇠맛이 별로 안 나요. 좀 저희도 좋을 것 같은데. 역시 장동선이네. 여러분이라면 로봇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인가요? 그리고 로봇에게는 절대로 맡기고 싶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쇠맛 토크는 여기까지. 다음 이 시간도 뜨겁고 화끈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